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그 오늘은 몸살기가 있어서 집에 빨리 이거 하고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옆 사무실에 루키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루키스트에서 노래를 좀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노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잘 부르시는 그 MCN 스타신가 봐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기호강을 하면서 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난번에는 또 과자 협찬 받으신 것도 나눠주시고 또 그 MCN 스타분회로 기호강도 시켜주시고 저의 꿈이 이게 방송이 잘 돼서 루키스트에서 방송하는 것입니다. 루키스트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공지를 한 번 더 하자면 그 저희 아이폰 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앱스토어에서 아이폰 앱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좋은 문장을 하나씩 이렇게 넘겨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저희 그 iOS 앱은 그 저희 개발자님 감각으로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진 앱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끔 디자인을 좀 파워포인트로 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굉장히 깔끔하게 저희가 골라낸 주옥 같은 그런 문장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앱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오늘 작게 들린다고? 지금도 작게 들리나요? 잠시만요. 네, 소리 잘 들리는지. 저기 은지, 너가 소리를 작게 해놓은 거 아닐까? 제가 제 볼륨을 키워봤자 소용이 없겠죠?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방송을 한번 했더니 다들 계속 할 거냐고 했는데 일단 한번 할 때마다 그 시청자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실 때까지 이 방송을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읽었던 책들을 읽을까 좋은 책을 좀 추천받아서 소개를 할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라도 제가 그동안 좀 평소에 저는 책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책을 많이 못 읽고 있기 때문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이 시간을 빌어서 읽어보자라는 취지로 좀 제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학보다는 저는 좀 뭐 제가 관심 있는 스타트업이나 인문학, 뭐 경영 그런 책들을 좀 읽게 될 것 같고요. 혹시 읽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또 그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츠타야 서점이라고 일본에 굉장히 크고 유명한 그런 서점이 있어요. 체인이고요. 거기에 마사 무네아키 대표가 직접 쓴 책이고 책 제목만 보면 뭐 마치 그 뭐 21세기의 자본론처럼 그런 사회과학 책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적 재산, 지적인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책인가요? 네, 어쨌든 좀 책 시장과 관련된 그리고 또 그 사업 책 시장에서 책 산업을 어떻게 기획으로 잘 풀어냈는지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책이고요. 제가 책만 이렇게 딱 소개를 하면 이제 그 츠타야 서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네, 찾아봤고요. 그래서 주태상 칼럼니스트가 쓴 도쿄 다이칸야마 츠타야 서점을 가다라는 그 짧은 칼럼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도쿄 지하철은 서울보다 낡고 흔들림이 컸다. 전동차 실내도 좁았다. 승객들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비좁게 앉았는데 그 자세로 책 읽는 이들이 여러 보였다. 출입문 옆에 기대선 청년은 애니판 게임이라도 하듯 뚫어져라 문고판을 읽고 있었다. 치타야 서점이 있는 시부야로 가며 목격한 풍경이 낯설었다. 하지만 일본 출판계도 불황이다. 출판사 수는 1997년 4612개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이다. 지금은 3분의 1 이상이 폐업했다. 서점의 수도 1999년 22,296개였지만 작년에는 14,241개로 집계됐다. 8천여 개의 서점이 침체를 견디지 못했다.
이 와중에 홀로 성장 중인 서점이 츠타야다. 츠타야 서점은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이 운영하는 이후부터는 CCC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CCC가 운영하는 전국 브랜드로 일본의 각 지역에 1,400여 개나 된다. 츠타야 서점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일본 전역에 1,444개,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쓰여진 기사니까 2014년 7월 기준으로 1,444개의 지점과 4,918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IT 시대에 성공한 오프라인 서점으로 꼽힌다. 물론 츠타야 서점들이 줄어드는 독서 수요를 되살리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보다는 연한계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간신히 출판 불황을 버텨내는 것 같기도 하다. 도쿄 시부야의 다이칸야마 츠타야 서점은 CCC 산하 서점들의 대표 선수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의 초대형 서점 기노쿠니야 서점을 누르고 연간 서적 판매고 1위를 지키고 있고 작년 잡지 도서 매출이 1,109억 엔을 기록했다. 시부야역에서 내린 뒤 한참을 걸러 올라가 공원풍의 다이칸야마 츠타야 T 사이트를 만났다. 세 개 건물로 나뉜 이 지역 츠타야 서점에는 책과 잡지뿐만 아니라 음반, 영상 콘텐츠, 커피, 음악, 자전거 등 모든 것을 팔고 있었다.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정보가 모인 거점이었다. 젊은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문을 열고 휴일을 없애는 방법으로 여유 시간이 각기 다른 다양한 세대를 수용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엘르, 보그, 앙앙, GQ 등 유명 매거진의 창간호부터의 아카이브로 사방 벽을 둘렀다. 뒷좌석에 낯익은 중년 남녀가 보였는데 하마터면 인사할 뻔했다. 아사히 TV의 수사물 경시청 수사 1과 9기에 나오는 형사역의 후기코치 미츠루와 여형사역의 하라사치였다. 츠타야 서점은 특히 각종 책과 매거진을 마음대로 열어보도록 하면서 잠재적 구매자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쓰고 있었다. 이틀 후 밤늦게 롯본기에 있는 225년의 역사적 우동집 사라시나 호리에 갔다가 인근에서 츠타야 서점 발견했다. 자정이 다가오는데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외국인들도 많았다. 사람들은 서점 안에 입점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무료 매거진을 펼쳐보다가 한두 권 책을 사갔다. 츠타야 서점의 성공은 단지 모든 것을 다 팔기 때문일까? 한국의 대형 서점들도 그런 방식은 도입한 지 오래다. 마침 미눔사에서 마스다 무네아키 CCC 회장의 지적 자본론을 보내왔다. 그의 통찰력은 달랐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시대 인식이 없기 때문이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부족한 물자에 시달리던 퍼스트 스테이지, 안정을 구가하던 세컨드 스테이지를 지나 고객의 고유한 취향을 충족해야 하는 서드 스테이지로 진전돼 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전 시대 인식에 머물렀다. 마스다 회장은 또 이렇게 주장한다. 라이프 스타일 제한이 고객 가치와 결합될 때 그 기업은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기업인들은 여전히 상품을 주고받는 장소를 여전히 매장, 즉 판매의 상품을 파는 곳이라 부른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그 반대, 즉 살매자의 매장, 사는 곳인데도 말이다. 기업가들은 세계 최초, 전국 최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라는 변명이 숨어 있다. 대형 서점이 적지 않은 한국의 여행자들에게 왜 일본에 가면 꼭 츠타야 서점에 들려봐야 한다고 말하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편리했다기보다 행복했던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그 주태산 칼럼니스트가 써주신 츠타야 매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2월에 잠깐 도쿄에 갔었는데 못 들렸어요. 그때는 츠타야 서점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 뒤에 그 츠타야 서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굉장히 어떤 그 자연 친화적이고 막 햇빛이 잘 드는 그런 고풍스럽진 않고 굉장히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그런 건물에 책을 굉장히 편하게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그런 서점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제 초반부를 보면 굉장히 그 모든 것은 기획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여러모로 그런 관점에서 되게 기획이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책이고요. 일단 책 표지도 굉장히 예쁘고
좀 일본의 그런 깔끔한 그런 디자인의 느낌이 납니다. 민음사에서 2015년 11월에 출판된 책이고요. 그래서 책의 전개가 이렇게 서장이 있고 기승전결로 네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는 디자이너만이 살아남는다. 승은 책이 혁명을 일으킨다. 전은 사실 꿈만이 이루어진다. 결은 회사의 형태는 메시지다. 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를 한번 읽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북 라이브 방송은 30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으면 여러분도 책을 사서 보시는 걸로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지적 자본론. 이 제목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CCC를 경영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CCC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생각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디자이너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해답이다. 따라서 기업은 모두 디자이너 집단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앞으로의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저희 원센텐스의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끄럽네요. 기업 활동의 본질은 창조다.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유통업이라면 매장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 설사 그것이 매장을 소유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이라 할지라도 사이버 공간에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덧붙여 유통업계에서는 이니셔티브를 세우고 개인 브랜드를 창조하는 흐름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낳는 상품이라면 디자인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 않은가. 누구나 아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제품에 부여되는 디자인의 의미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실을 진지하게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보다 좋은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흔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저가격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또한 중요하다는 식이다. 하지만 상품의 디자인을 부가가치라고 포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다. 그런 사고방식은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언뜻 꽤 그럴싸하게 들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미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표현이다. 부가가치는 간단히 말하면 덤이다. 거기에는 상품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그에 첨가된 가치라는 뉘앙스가 내포돼 있다. 하지만 이제 상품의 디자인은 결코 덤에 비유할 수 없는 요소로서 본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본질적 가치다. 상품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기능, 또 하나는 디자인이다. 어떤 상품이든 마찬가지다. 시험 삼아 유리잔을 예로 들어보자. 액체를 담는 것이 기능이고 손잡이가 없는 유리 제품이라는 것이 디자인이다.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물건에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 형상이고 그 물건의 소재는 진료인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상품도 그 성질을 결정하는 기능과 외관을 구축하는 디자인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중 어느 한쪽이 결여되어도 상품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도 디자인은 부가가치라고 주장한다면 물건의 이런 성립관계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또 하나, 앞으로 스스로 디자이너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가질 수 없다면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디자인은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디자인이 상품의 본질인 이상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의 무용지물이다. 소비사회는 가속도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변화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을 갖춰야 효과적인 기획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대부분의 경우 위기의식을 초래하고 그 위기감은 또 비즈니스를 전진시키는 구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소비사회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장소, 나는 그것을 서드 스테이지라고 부른다. 내가 CEO를 맡고 있는 CCC는 기획회사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보다 효과적인 기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효과적인 기획이란 어떤 것일까? 기획의 유효성은 무엇으로 측정하는 것일까? 아무리 세련된 디자인을 지닌 유리잔이라고 해도 결국 액체를 담는다는 매우 단순한 기능을 지닌 물건이듯 기획에 관한 이러한 질문과 해답 역시 본질적으로는 매우 단순하다. 기획의 가치란 그 기획이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획회사 CCC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치타야를 예로 들어보자. 그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심야까지 운영하는 영업실태다. 편의점이 흔한 요즘에는 이것이 특별한 영업실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치타야가 일반인에게 인지되는 과정에서 놓여있던 창업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상당히 참신한 시도를 비쳤다. 사실 심야까지 영업을 하면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업실태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영업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도 아니고 심야까지 상점문을 열고 노력하는 모습을 어필하고 싶다라는 계산 때문도 아니다. 다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야에도 영상이나 음악 소프트웨어 또는 서적 등을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으면 정말 편하겠다는 생각에서 시도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치타야다. 오사카부 히리카타시에 치타야 1호점인 치타야 서점 히리카타점을 개점한 때가 1983년이니 벌써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기획이란 고객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신념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 그런 고객 가치의 관점에서 소비사회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어떤 풍경이 보일까? 우선 소비사회의 첫 단계, 퍼스트 스테이지는 물건이 부족한 시대다. 이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든 용도만 충족하면 팔 수 있다. 일본을 예로 든다면 전후의 혼란기에서 고도 성장기까지가 이 시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프라가 정비되고 생산력이 신장되면 상품이 넘쳐나는 시대가 찾아온다. 세컨 스테이지다. 이 시대는 용도만 갖춘 상품이면 무엇이든 팔 수 있는 목가적인 시대가 아니다. 가치의 축은 상품이지만 그것을 선택하기 위한 장소, 즉 플랫폼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효과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높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된다. 치타야 역시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오늘날의 소비사회는 더욱 진보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금세 알 수 있을 테지만 지금은 플랫폼이 넘친다. 인터넷상에도 수많은 플랫폼이 존재해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소비활동을 전개한다. 이것이 서드 스테이지, 지금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대다. 이미 수많은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플랫폼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히 선택하는 장소일 뿐 플랫폼에서 실제로 선택을 수행하는 사람은 고객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다음으로 고객이 인정해줄 만한 것은 선택하는 기술이 아닐까. 각각의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해줄 수 있는 상품을 찾아주고 선택해주고 제안해주는 사람. 그것이 서드 스테이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고객 가치를 낳을 수 있으며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자원이다. 네, 여기도 원센텐스에 저장해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다. 디자인은 가시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념이나 생각의 형태를 부여하여 고객 앞에 제안하는 작업이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결국 제안과 같은 말이다.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상품은 용도만 충족하면 되었다. 즉 기능만 충족하면 상품으로서 성립될 수 있었다. 유리잔은 액체를 담을 수 있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 뒤를 이은 세컨 스테이지에서도 선택을 하는 사람은 고객 자신이니까 디자인은 부가가치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는 서드 스테이지, 제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시대다. 제한은 가시화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디자인, 그러니까 제한을 가시화하는 능력이 없다면 또 디자이너가 되지 못한다면 고객 가치를 높이기 어렵다. 우수한 디자인은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제안을 내포하고 표현까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밀봉성이 높은 세련된 텀블러 글라스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섬세한 의장이 들어간 와인 글래스라면 때때로 양질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제안이야말로 기획회사가 완수해야 할 역할이다. CCC 중심 철학은 앞에서 예로 든 고객 가치와 이 라이프 스타일 제안이라는 두 가지 단순한 키워드로 요약된다. 다시 치타야를 예로 들면 나는 지난 30년 동안 치타야의 상품이 DVD나 CD, 초기 단계에서 그것은 비디오 테이프나 레코드였지만 또는 책이나 잡지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눈에 보이는 그런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각 상품의 내면에 표현되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상품이라고 생각해왔다. 즉 수많은 영화나 음악, 서적에서 설명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치타야가 판매하는 진정한 상품이라는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렌탈도 생각해내게 된 것이었다. 각각의 구체적인 상품이 아닌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제안이 상품이니까 굳이 그 상품을 구입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제안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받으면 된다. 동시에 DVD, CD, 서적을 하나의 매장에서 모두 취급하도록 했다. 그것이 모두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거라면 어느 것 하나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타야를 창업할 당시에는 단순히 이런 삼위일체의 매장을 만들려는 것만으로도 이단화 취급받았다. 그 세 가지 품목은 유통 경로가 각기 다르고 이른바 도매상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치타야 이전에는 레코드 상점과 서점은 전혀 다른 상점이었고 두 가지 물건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도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고객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유통하는 쪽의 형편만 생각하는 독단적인 구별이다. 예를 들어 하드보일드 영화의 팬이라면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도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좋아하는 차분한 느낌의 재즈를 듣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의 상점에서 그것을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객의 가치를 첫째로 생각한다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정답이다. 나는 이 업무 형태를 MPS, 멀티 패키지 스토어라고 불렀고 사람들에게 이단화 취급을 받고 배관시 당하면서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며 지켜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2011년 연말에 개점한 다이칸야마 스타야 서점까지 이어졌다. 이건 역시 디자인이다. 라이프 스타일 제안이라는 이념을 MPS 형태로 가시화하는 작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형태를 부여한다는 그야말로 디자인의 본질을 이끌어내는 여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지적 활동이다. 네. 최희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예로 든 모든 기업은 디자이너나 집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태제에는 장차 기업의 그런 지적인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기업을 성립시키는 기반은 재무자본이었다. 퍼스트 스테이지나 세컨드 스테이지에서는 자본이 당연히 중요하다. 충분한 상품과 플랫폼을 만들려면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데 소비 사회가 변하면 기업의 기반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만으로는 제한을 창출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지적 자본이다. 지적 자본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상황을 결정한다. 재무 자본에서 지적 자본으로. 그런 이유에서 나는 이 책의 제목을 지적 자본론으로 정했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네요, 이분. 네, 원 센텐스가 영화 대사와 음악 가사와 인물의 명언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맥락이 있는 얘기였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디자인의 시대 또는 지적 자본의 시대. 2020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은 디자인의 시대, 지적 자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도쿄는 2020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거대한 디자인 센터가 될 것이다. 이 예견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해할 수 있다. 지금부터 약 반세기 전에 도쿄는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고 그것이 도쿄의 인프라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도카이도 신칸센, 슈토 고속도로, 일본의 최고층 빌딩인 호텔 뉴 오타니도 당시 올림픽 때문에 건설되었다. 놀랍게도 그때 건축 기준법으로는 니혼쇼키, 일본 나라 시대에 이루어진 일본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니혼쇼키에 기록된 이즈모 타이샤보다 높은 건축물을 건설할 수 없었다.
즉 지난 도쿄올림픽이야말로 도쿄를 진정한 의미의 현대 도시로 변모시킨 것이다. 도쿄는 이른바 올림픽의 유산을 활용하여 그 이후로 이어진 반세기를 살아왔다. 따라서 당시에 조성된 것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도쿄의, 아니 어쩌면 일본의 성격을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2020년에 개최될 두 번째 도쿄올림픽 때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반세기의 방향을 결정할 변화가 지금부터 몇 년 안에 도쿄와 일본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화의 질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반세기 전을 돌이켜보면 그 시기에 조성된 것들의 공통점은 막대한 양의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조성한 구조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만들려 하는 대상들은 다르다. 현재 주 경기장인 국립경기장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쟁점이 다름 아닌 디자인이라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다. 앞서 상품의 디자인은 라이프 스타일 제안을 가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새롭게 조성된 국립경기장의 디자인에는 도쿄라는 도시의 철학이 표현된다. 이번 논쟁의 발단은 막대한 건설 비용에 있다지만 수많은 건축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디자인에 몰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인식 또는 예감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번 올림픽에 대비해 만들어지는 것들은 모두 디자인이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에 클라우드 발상을 도입해야 한다. 각 도시에서 동시에 병행적으로 발생하는 가시화된 제안을 서로 연결해 도시 전체의 힘을 구성하는 구조. 이제 도시는 그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이너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의 미래상을 향해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도시의 부침과 직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업이라는 존재도 그러한 도시의 미래상과 비슷하다. 지금까지 기업은 본질적으로 직렬형 조직이었다. 탑다운, 바텀업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국 상사와 부하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라인을 통해 정보가 오간다. 그 때문에 보고, 연락, 상담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디자이너 집단이 되어야 하는 미래의 기업에는 그런 직렬형 조직은 어울리지 않는다. 시간 낭비가 지나치게 클 뿐이 아니라 디자인 감각은 상하관계를 통해 단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커다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직렬형이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디자인 시대에도 그런 방식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세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생각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중요한 점은 직렬형 조직보다 클라우드적 발상에 근거한 병렬형 조직이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무자본에서 지적자본으로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겹친다. 반세기 전, 일본의 미래를 창조해낸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였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손에 넣으려면 자본이 중요했다. 하지만 앞으로 일본을 창조해낼 것은 디자인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지성이다. 도쿄의 두 번째 올림픽은 이미 그 지성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러 있다. 여기에서 이 책의 제목에 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두기로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온 자본, 즉 재무자본의 대소가 기업 활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사내의 지적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며 얼마나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업의 추진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적자본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기 위해 지적자본론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일 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남긴 자본론 해설서는 절대로 아니다. 만약 학교에 제출할 마르크스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이 책을 참고자료로 읽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 그런 과제에 도움이 될 내용은 없으니까. 마침 마르크스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하나의 전제로서 그에 관해 잠깐 언급해두고 싶다. 자본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유물사관이다. 사회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진 하부구조와 그 위에 구축된 이데올로기 등의 상부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에 앞서 존재하기 때문에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냉정하게 표현한다면 아무리 고상한 사상이나 예술도 기본적으로는 경제라는 금전세계 형편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상부구조의 사상은 한번 형성되면 변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를 둘러봐도 주가는 매일 요동치며 적자는 사람들이 일희일비하게 만들지만 정치체제가 매일 바뀌지는 않는다.
이것은 하부 구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력은 매일 진보하는 데 비해 생산관계는 고정되기 쉽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공작기계의 성능이 향상되어 공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지만 작업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셀러리맨의 정신은 거의 바뀌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 알력이 발생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진 같은 것이다. 일본 근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도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움직이는 플레이트와 그 위로 올라가려는 플레이트 사이에 만들어지는 뒤틀림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알력이나 뒤틀림이 격해지면 그것을 단번에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돌리려는 힘이 발생하는데 사회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지진이 바로 혁명이다. 이상의 내용은 나만의 해석이긴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다. 유물사관의 구조에 적용해 생각하면 기획회사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하부구조로 규정되지만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고정화되기 쉬운 상부구조의 변혁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발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IT혁명이 일어나면서 통신 인프라는 비약적인 진화를 이루었고 그것을 통한 생산력과 생산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끼치는 영향은 그 변화가 본래 가지고 있는 위력에 비춰본다면 지극히 한정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다. 출퇴근 때나 통학하며 전철 안에서 말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모습. 물론 이런 풍경은 게임 제작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낳은 것이고 그들의 재능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동시에 이것만 가지고 IT혁명의 성과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역동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것이 IT혁명의 도달점일 리 없다. 변혁은 현재 어디까지나 과정에 놓여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깊고 넓게 침투해 갈 것이다.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가시화하고 디자인으로서 제시하는 것. 그것이 기획회사의 사명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이너 집단이 되어야 한다. 다음 장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분야에서 어떤 변혁, 즉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려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한다. 장래의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디자이너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소개한 이 태제의 참뜻을 설명해왔다. 물론 비즈니스맨, 경영자이든 직장인이든 각자에게 미술대학이나 전문학교에 들어가 디자인을 공부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와 동시에 단순히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 태제를 사용한 것도 아니다. 앞으로 비즈니스맨에게 제품 디자인 등에 관한 감각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을 음미하고 곱씹어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는 자동차 디자인에 관해서는 제법 전문가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그 흐름이나 경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수준에 오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투자도 해왔다. 단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취미로 비치는 듯하다. 나를 자동차나 예술에 빠진 아저씨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취미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활동이 아니며 이른바 절박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매달리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취미라는 말에는 어딘가 달관한 듯한 울림이 있는데 대체 언제쯤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현재의 나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다. 우아하게 보이는 백조도 수면 아래에서는 필사적으로 발을 놀린다고 하는데 때로는 나도 그와 비슷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음 파트는 승이고요. 승은 책이 혁명을 일으킨다 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가 펼쳐지기 때문에 전 이걸 다 오늘 읽고 자야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책이 굉장히 쫀쫀한 것 같고요.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보태자면 츠타야 서점의 코너는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잡지, 문학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서점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츠타야 서점은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별로 뭐 여행이면 뭐 여행 잡지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여행 가는 소설도 있고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주제별로 진열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열대 앞에 큐레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여행에 관해서는 이분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보고 굉장히 여행을 잘하는 사람이 책을 추천해준다고 하고요. 뭐 음악 코너에서는 굉장히 음악을 잘하는 사람, 뭐 아웃도어 코너에는 뭐 그런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식을 큐레이팅 해주는 그런 서점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고요. 이제 이게 제가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출판이나 도서 시장에서 배우고 싶은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용현님, 좀 더 앞으로는 여유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피드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적 자본론 소개해드렸고요. 리눔사고 책은 13,800원이네요. 그래서 혹시 이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